진짜로 미국이 전쟁에 관여하지 않는 한 외교 문제가 대선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 트럼프 지지자를 뭐 바이든으로 바꾼다거나 바이든 지지자를 트럼프 지지자로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 수도 워싱턴 DC 한복판 내셔널 프레스 빌딩에 자리 잡고 있는 SBS 워싱턴 지국입니다. 저는 김용태고요. 네, 저는 남승모입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미국 학생들을 상대로 미국 정치를 가르치는 한국인 교수, 미국 명문 프린스턴대 정치학과 교수 유혜영 교수 줌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네, 잘 들립니다. 미국 민주당 공화당 대선 후보가 확정되고 미국 여론의 변화가 조금씩 느껴지고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후보가 결정되기 전에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부분의 경합주에서 앞서는 걸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씩 따라잡고 있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긴 하는데 경선을 하는 동안은 아무래도 공화당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쟁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니키 헤일이라든지 드산티스 같은 경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동안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이런 것들이 좀 여론에 많이 반영이 됐지만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캠페인 모드에 들어가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좀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하고 그게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그러면서 그게 여론조사에 좀 반영이 된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경제 지표들도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좀 유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최근에 지난 3월에 미국에서 일자리가 몇 개나 창출이 되었는지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30만 개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임금도 상승하고 있고 이런 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좀 따라잡고 있는 것 같고 선거에서 후보가 정확하게 결정이 된 다음에 지금부터 나오는 여론조사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론조사가 중요하긴 한데 선거인단 제도가 있잖아요. 이 경합주 6개, 7개 되는 경합주에서 누가 더 많이 받을지는 사실은 아직은 불확실성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달인가요? 월스트리트 조사를 보니까 7곳 가운데 위스콘신만 똑같았고요. 나머지 6곳은 트럼프에게 뭐 2에서 5, 6%포인트씩 뒤지고 있었단 말이죠. 아직 경합주의 여론을 바꿀 만한 수준까지는 올라오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전통적으로 경합주라고 생각하는 6개 주,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건, 네바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에 더해서 노스캐롤라이나도 경합주로 넣었더라고요. 근데 이 결과를 보시면 각 이제 스윙 스테이트별로 600명 정도의 유권자들을 이제 여론조사를 했고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포인트거든요. 이제 지금 7개의 경합주에서 모든 여론조사 의 수치가 이 오차 범위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전반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모든 숫자가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기에 큰 의미를 두는 거는 좀 현명하지 않을 것 같고 여론조사 중에서도 이제 likely voter라는 표현을 쓰는데 투표할 의향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지금 현재 바이든과 트럼프의 격차가 더 좁혀져요. 그래서 바이든에게 조금 더 유리한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거를 두고서 트럼프가 여전히 크게 앞서고 있다라거나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NPR과 PBS가 발표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이제 이 여론조사가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 2020년에도 바이든과 트럼프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2020년 4월에 했던 여론조사와 현재 2024년 4월에 한 여론조사를 비교를 한 거예요. 미국에서 4년제 대학 교육을 받은 그룹. 이 그룹에서 바이든 지지가 좀 높긴 했지만 더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게 45세 이상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바이든 지지가 2020년에 비해서 올라갔더라고요. 반대로 트럼프는 45세 이하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2020년에 비해서 이제 지지가 올라갔고 무당파 그 다음에 백인이 아닌 이제 비백인 유권자층에서 지지가 증가를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각자 올라간 그룹도 있고 낮아진 그룹도 있긴 한데 바이든 지지가 올라간 층이 투표율이 높거든요. 65세 이상 유권자들은 투표율이 70%가 되고 18에서 29세 굉장히 젊은 유권자는 투표율이 40%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투표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바이든 캠프 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공화당이 승리를 하려면 이 경합주 중에 몇 군데를 가져가야 승리를 하는 건가요?
경합주의 선거인단이 몇 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캘리포니아처럼 선거인단이 50개가 넘는 주 같은 경우는 다른 경합주를 다 줘도 캘리포니아를 가져가면 이기는 건데 6개 경합주 중에서 적어도 3개 이상을 가져가야 되고 이 3개 중에서도 펜실베니아라든지 이렇게 좀 선거인단 수가 큰 주가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방금 그 이제 등록 유권자하고 적극 투표층 얘기해 주셨는데 RV와 LV라고 하는데 혹시 그 헷갈리시면 저희 여기는 DC 폴공편을 보시면 적극 LV와 RV의 차이가 나오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스라엘은 뭐 미국 말 잘 안 듣고 라파 공격을 하니 많이 미국은 하지 말아라 이러고 있고 미국 유권자 중에는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나오고 자 바이든에게 이 국제 정책 특히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을까요? 골치가 많이 아프겠죠. 그래서 사실 뭐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기는 민주당, 공화당 정치인들 둘 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굉장히 높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뭐 이익 집단도 많고 근데 한 가지 제가 늘 이제 인터뷰할 때 말씀드리는 건데 진짜로 미국이 전쟁에 관여하지 않는 한 외교 문제가 대선에서 이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나 이제 이스라엘 가자 정세, 국제 정세가 굉장히 혼란한 게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혼란 때문에 바이든이 불리함을 이제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동맹국들과의 관계 이런 거에서 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국제 정세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미국의 진보 성향의 젊은 유권자들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특히 아랍계 미국인들은 대부분 민주당 성향인데 이 아랍계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주가 미시건주예요. 근데 미시간주가 하필이면 경합주죠. 트럼프를 외교 문제에서 더 신뢰해서가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가자 이 문제 해결 방식에 불만을 품은 굉장히 진보적인 민주당 사람들이 바이든 대통령을 뭐 뽑지 않는다거나 아예 투표장에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경합주에서 이제 미시간 같은 경합주를 잃게 되면 그게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패배로 이어지는 그런 시나리오는 저희가 상상할 수 있겠죠. 아무리 아랍계 사람들이 그래도 실제 투표가 시작되면 당연히 바이든을 찍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실망해서 아예 투표장에 안 나갈 것이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인가요? 민주당에서는 이런 진보적인 성향의 유권자들의 인기가 굉장히 많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내려고 해요. 차선에 투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거는 예측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투표를 안 만약에 정말 실망을 하면 투표장에 안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 같고요. 트럼프를 찍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투표장에 안 나오는 게 사실 문제인데 왜냐하면 미국에서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서 트럼프 지지자를 뭐 바이든으로 바꾼다거나 바이든 지지자를 트럼프 지지자로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지지가 바뀌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 편을 동원하고 결집하는 데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인데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바이든한테 안 좋고 악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가 경제 문제인데 요즘에 한 몇 달 전만 해도 기름값이 3달러 레귤러 기름값 제일 싼 거가 3달러 초반대 주유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3달러 후반대, 4달러대에도 많이 등장하고요. 그래서 또 미국 현지 분들 얘기 들어보면 결국 그 기름값에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 물가 이슈는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물가, 특히 기름가 같은 경우는 미국은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물가 우리가 상승률만 보면 좀 안정돼 가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인플레이션이 뭐 8%, 9%였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3%대 초반? 이렇게 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던 예를 들어서 2019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2%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비하면 여전히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뭐 집값이라든지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좀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유권자들은 여전히 물가가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물가 빼고는 바이든 대통령한테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최근에 이제 사람들의 임금 상승률을 보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식시장도 뭐 굉장히 호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뭐 AI라든지 바이오테크라든지 이런 기술 경쟁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만 놓고 보면 바이든에게 사실 불리한 상황이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숫자로 보면 굉장히 좋은데 이거를 유권자들이 그렇게 인식을 할 것인가? 만약에 유권자들이 이런 인식을 뭐 끝까지 선거 때까지 갖지 못한다면은 뭐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리 수치상으로는 숫자가 좋아도 선거에서는 큰 이득은 보지 못하겠죠. 바이든 대통령 변수를 좀 알아봤는데 트럼프 대통령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하면 아무래도 사법 리스크 이게 제일 큰 문제였는데 어쨌든 간에 항소심 법원에서 그 공탁금 거는 걸 갖다가 굉장히 많이 깎아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산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갔고요. 그래서 뭔가 재산이 압류당하고 뭐 이런 상황까지는 피했는데 그렇지만 또 성추문, 입막음 의혹 이런 거는 재판을 그냥 진행시켰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뭔가 확정적인 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여론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재판이 진행 혹은 결과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운명이 바뀌거나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형사 기소가 지금 네 개 정도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뉴욕에서 이제 기소를 당한 성추문 입막음 같은 경우는 당연히 대선 후보로서 흠결이 있는 케이스긴 하지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 케이스긴 하거든요. 2022년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지했던 후보들이 많이 떨어지고 공화당이 생각보다 못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공화당 내에서 많이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뉴욕에서 성추문 입막음으로 기소가 되면서 뭔가 이게 정치 탄압이다. 정치적인 이제 박해라는 이미지가 씌워지면서 지지자들이 결집을 했고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후보가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케이스가 좀 약하기도 해요. 뭐 아무리 유죄 판결이 나와도 트럼프 지지층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무당층에서는 이게 유죄가 나온다면은 조금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유죄가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린다. 가장 큰 거는 법률 비용이겠죠. 이게 사실 이 법률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거의 지금 9만 불씩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캠페인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SNS죠. 트루스 소셜을 우회 상장하면서 뭐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다가 사거래일 연속 뭐 30% 정도 뚝 떨어졌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다가올까요? 친구들에게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뭐 여론조사가 요즘에 부정확한 것들이 좀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새로운 지표가 나왔다. 누가 이길지. 그게 바로 트루스 소셜 이제 주가를 보면 이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를 좀 보여주는 거다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020년 대선이 뭐 부정선거였다라고 주장하면서 모은 돈이 254밀리언 달러면 2억 5,400만 달러인가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부정선거를 주장하니까 트럼프 지지자들이 돈을 엄청나게 보내면서 세이브 아메리카라는 슈퍼팩을 만들어서 거기에 다 저장을 해놨어요. 그 모은 돈의 거의 40%를 이제 법률 비용으로 지금까지 썼는데 여러분들의 이익을 대변하다가 이런 뭐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캠페인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걸 부각시키면 이제 슈퍼팩을 통해서 모은 돈을 자기 이제 법률 관련된 비용으로 쓰고 있는 거죠. 3월 같은 경우에 근데 갑자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금액을 확 올리면서 우리 돈으로 887억 원을 확 늘리면서 사람들이 볼 때 당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니까 그쪽으로 돈이 몰리는 거다. 이런 분석들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뭐 대통령 선거같이 큰 선거에서는 선거 자금을 많이 모은다고 해서 반드시 이기는 건 아니거든요. 뭐 주지사 선거라든지 그 유권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후보들이 이제 TV 광고나 이런 걸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본인의 이름을 알리는데 이제 돈이 필요한 건데 바이든과 뭐 트럼프는 미국 사람 대부분이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선거 자금 자체가 뭐 승리 가능성을 말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계속해서 선거 자금 얘기를 하는가?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어쨌든 소액 후원자들이 그 선거 자금의 50% 이상을 거의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돈이 많이 모인다는 거는 그만큼 지지자들이 열성적으로
이 캠페인을 응원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지표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뭐 3월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돈을 많이 모았다고 하더라도 바이든 캠페인과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억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우리 후보를 뽑아주세요. 이런 캔버싱 활동을 하게 되면 10,000표 정도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미 수중에 돈이 많기 때문에 이 스윙 스테이트에서 100개가 넘는 오피스를 이미 만들고 그 스태프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고용을 했다고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펀드레이징 이런 데서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스윙 스테이트에서 이렇게 뭐 개소식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직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또 반대로 미국에서 후보들이 선거 자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은 60% 이상을 다 TV 광고에 쓰거든요. 근데 TV 광고가 정말 비싸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선거도 그렇고 2016년 선거도 그렇지만 항상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잖아요. 바이든보다 돈이 없긴 하지만 이미 미디어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크룩조, 뭐 비뚤어진, 뭐 부패한,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부르고 있고 또 바이든은 최근에 트럼프에게 브럭던, 뭐 약간 뭐 쪽박찬 트럼프,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비아냥거린다고 해야 될까요? I'm calling on Crooked Joe to debate anytime, any place. We'll do it anywhere you want, Joe. 우리보다는 조금 더 독하게 서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대선 주자급들이 서로 뭐 그렇게까지 부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정말 서로 대놓고 공격하는 진흙탕식 싸움이 앞으로도 쭉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뭐 미국에서도 이 대선 후보가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인신 공격성 발언을 하는 거는 트럼프가 그러니까 들어서고 나서 좀 더 이제 활발해진 현상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뭐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반대하는 정치인이라든지 본인이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런 식의 굉장히 좀 어떤 모멸적인 별명 같은 걸 붙이죠. 인신공격 같은 게 지금 현재 있긴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캠페인은 이 경쟁을 이슈로 하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해서 본인의 치적, 내가 4년 동안 뭘 했고, 그다음에 트럼프와의 차이가 뭔지 그런 쪽에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실제로 뭐 이런 표현들을 쓰긴 하지만 우리가 뭐 유세 같은 걸 하는 걸 보면은 대부분은 어쨌든 정책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제가 봤을 때 진흙탕 선거라는 표현에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바이든 대통령 2029년까지 살아나 있겠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고 또 바이든 대통령은 또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그 나이 같은 건 뭐 중요하지 않아 뭐 결과를 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바이든 쪽은 좀 점잖게 받아쳤습니다. All see Joe Biden's weakness. If Biden wins, can he even survive till 2029? Donald Trump believes the job of the president is to take care of Donald Trump. I believe the job of the president is to fight for you, the American people, and that's what I'm doing. 근데 이런 정치 광고들 이런 게 어떤 뭐 미국 선거에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있나요? 학계 연구들을 보면 TV 광고가 근데 투표율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 집토끼라고 하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제 밖으로 이제 조금 끌어내는 근데 그런 효과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낮습니다. 돈을 진짜 많이 써야 뭐 1%, 2% 정도 이제 올라가는 건데 이제 경합주에 가면은 끊임없이 광고가 나오긴 하는데 후보들도 사실 TV 광고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지만 상대방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도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TV를 안 보잖아요. 특히 젊은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다 소셜미디어, 뭐 틱톡 이런 걸 통해서 선거 관련된 캠페인 이런 거에 노출이 되는데 이런 데에서도 캠페인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를 가지고 공격을 한다. 그러면 뭐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이게 뭐 그런 유권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 TV를 가장 많이 보는 이제 유권자층은 65세 이상 이제 노년층입니다. 제가 시니어 유권자라면 그렇게 좀 그렇지라고 동의하진 않을 것 같아요. 트럼프, 바이든, 트럼프 각각의 어떤 기회, 위험 요인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지표가 이제 기회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4월, 5월, 6월에 정말 경제 지표가 굉장히 계속 잘 가면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좀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민 문제, 최근에 사실 경제보다 이민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유권자들이 조금 더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 문제를 나서서 해결하는지 이거에 따라서 좀 바이든 대통령에게 유불리가 정해질 것 같고, 진보적인 민주당 내에서 유권자층의 마음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는 사실 빨리 이스라엘을 설득을 해서 여기서 뭔가 휴전협정을 해야 하는데 그게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지 그거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이제 법정 이 이슈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해서 정확하게 포지션을 정리하고 가지 않거나 일부러 그걸 좀 애매하게 해온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임신 중절. 중도 유권자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 공화당 내에서 굉장히 강성 보수층에게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이슈 포지션 정리를 하나씩 해나갈 텐데 이거를 얼마나 좀 깔끔하게 하는지, 그리고 이 이슈 포지션 정리를 할 때 공화당 내에서 강성 지지자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지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날이 조금씩 따뜻해지면서 미국 대선 열기도 조금씩 달아오를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날씨가 좀 더 따뜻해지면 저희가 조금 더 가벼운 차림으로 다시 한번 연결해서 우리 유혜영 교수님께 미국 정치에 업데이트된 진전된 상황 다시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